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루어진다 라이브 김대홍입니다. 한반도가 경랑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한미일 삼국 정상은 페루 리마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트럼프 2기 외교와 안보 라인은 역시 예상대로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 충성파들로 채워졌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동맹보다 미국의 이익을 더 우선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이루어진다 라이브에서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함께 트럼프 2기, 우리의 대북 통일 정책과 전략 등을 꼼꼼히 분석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영상으로 보신 바와 같이 미국 대선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미국 대선은 북미 관계는 물론 남북 관계, 더 나아가 우리의 대북 통일 정책에도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란 전망이 많았는데요. 그만큼 예측 불가능한 다양한 변수 속에 국제 질서를 둘러싼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할 과제가 발등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분을 모셨습니다. 우리나라 대북 통일 정책을 총괄하는 분이죠. 김영호 통일부 장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미국 대선이 트럼프의 이제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요, 남북 관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우선 미국 새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대북 정책을 검토해서 그걸 입안하는 한 6개월 정도 걸린다 이렇게 6개월 정도요? 예,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미국 신행정부와 대북 정책을 조율해 나가면서 현재 만반의 태세를 준비하고 있다 하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미국 신행정부로서는 북한이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병력을 직접 파병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격화되고 있고 또 확대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군병력 파병도 미국 관계에 앞으로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변수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남북 관계 예측을 정확히 하려면은 북미 관계도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관련해서요, 저희 취재 기자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 그 영상부터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018년 자신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연인으로 비유했습니다. When I did it, and I was really being tough, and so was he, and we would go back and forth, and then we fell in love. Okay? No, really. He wrote me beautiful letters, and they're great letters. We fell in love. 실제로 마치 밀고 당기는 연인처럼 돌발적인 만남도 있었습니다.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를 방문 중이던 트럼프 대통령은 예고 없이 SNS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바로 다음 날 김 위원장이 판문점으로 한달음에 달려왔고 북미 정상이 군사 분계선을 넘나드는 초유의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각과의 이런 훌륭한 관계가 남들이 예상 못하는 그런 계속 좋은 일들을 계속 만들면서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유세 과정에서도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강조했습니다. When we get back, I get along with him. He'd like to see me back too. I think he misses me, if you want to know the truth.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문제 등 외교 안보 현안이 산적해 한반도 문제는 비교적 후순위로 밀려날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트럼프 당선인이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에 실패했던 북한 비핵화 대신 북한의 핵 보유를 일부 인정하는 스몰딜 형식을 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북한이 적대국으로 규정한 한국은 배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한국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전망도 있고 한데 주요 쟁점들 저희가 이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북미 정상회담.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인이죠.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 다시 만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2018년, 2019년 그 상황과 국제 정세가 크게 우선 변했습니다. 그다음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도 더욱더 고도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2019년 하노이 미국 네. 회담의 경우에는 북한이 가지고 있던 핵 프로그램을 모두 공개하기를 거부함으로 해서 그 네. 회담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네. 과연 미국 정상회담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선 이후 쉽게 열릴 수 있을지 그건 우리가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신중한 입장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북한이 군병력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을 했습니다. 네. 자, 미국 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의 진행 상황, 휴전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트럼프 신행정부로서는 다루어야 될 대외 정책적인 사안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가자 지역, 중동 지역의 전쟁이라든지 네. 또 이란 사태, 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다른 국제 정세와 함께 이 북한 문제를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2018년, 19년 그때처럼 신행정부가 출마한 직후 바로 미국 대화나 정상회담이 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전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장관 얘기 들어보면 볼튼인가요? 볼튼 얘기는 뭐 취임식하고 그 다음날 비행기 타서 평양 갈 수도 있다 하는데 그런 정도는 아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대외 정책을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2기에 아무리 개인 외교를 중요시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그리고 나토 또 미국의 우방국들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대를 파병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선뜻 미국 대화를 하겠다고 한다면은 알겠습니다. 나토 국가나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온 지 벌써 열흘이 이제 다 돼가고 열흘이 지났나요? 네, 아직까지 북한 입장이 안 나와요. 예전 같으면은 외신에서 뭐가 있으면은 금방 이제 북한이 반응도 하고 하는데 트럼프 당선된 거를 북한 주민들이 아직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왜 이러는 것 같습니까?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는 불과 한 10일 지나서 그 사실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에 당선되었을 때는 한 50일 정도 걸렸습니다. 네. 아직까지 북한에서는 구체적인 이런 입장 표명이 없습니다. 그건 그만큼 북한의 미국에 대한 입장 정리가 아직 덜 돼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잘 복기를 해보면은 지난 7월이었죠. 조선중앙통신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기록을 찾았는데 그 기록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공은 공이고 사는 사. 바로 저거거든요. 조미 대결의 초침이 멎는가, 멈추는가, 많은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행동 여하에 달려 있다. 이게 언제 발언이냐면요. 트럼프가 대선 후보 수락한 연설할 때 김정은과의 친밀감을 이제 표시를 하니까 바로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자, 그렇다면
트럼프 2기 출범 이후에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대외 정책, 특히 북한 문제를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대응하겠다. 이렇게 분석하면 더 낫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북한 핵을 인정을 하고 군축 회담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미국 회담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지금 뉘앙스를 갖고 있는 그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군축이요? 예, 그렇지만은 북한 핵을 용인하는 군축 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네. 우리 대한민국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죠. 북한 핵을 용인하게 될 경우에는 한국, 일본 또 그리고 여타 국가들도 핵을 개발함으로 해서 핵 도미노 현상이 생겨나게 되고 핵무기 확산 방지 체제, NPT 체제가 붕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저러한 요구가 미국에게 또 국제사회에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정부는 미 신행정부와 함께 긴밀하게 조율을 하고 또 협의를 해서 미국이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좀 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트럼프는 비즈니스 감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 지금 말씀하신 비핵화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다면은 그 차선책으로 상대적으로 쉬운 핵 군축은 할 것도 같거든요. 2019년 2월 이제 하노이 회담이 실패로 돌아간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 미국이 북한에게 요구했던 것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프로그램을 전부 다 제시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북한은 강선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있는 핵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은 그때 공개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핵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도 전격적으로 공개를 하는 등 이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네. 궁극적으로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군축 회담과 같은 그러한 북한의 요구가 수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요. 어쨌든 간에 미국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협상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대미 협상을 높이기 위한 거죠. ICBM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더 쏜다든지 뭐 이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네, 북한이 ICBM 도발을 할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죠. 그리고 7차 핵실험도 지금 풍계리 3번 경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핵실험 지금 준비되고 예, 있다고 7차 핵실험도 보는 거예요? 뭐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북한도 커다란 딜레마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딜레마죠? 네, ICBM 도발을 하거나 7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은 한국,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도 손 놓고 있지 않다고 하는 얘기죠. 거기에 대응해서 북한에 대한 억제를 우리가 더욱더 강화하게 될 것이고 또 북한에 대한 압박도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볼 때 북한의 입장에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북한이 이런 ICBM 도발을 하고 핵실험을 하게 되면은 북한의 요구가 간철될 것이다. 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기보다는 북한의 그런 도발은 반드시 대가가 따르게 된다 하는 점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요. 좀 전 리포트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이제 정상회담을 한다면 한국이 패싱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제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정부는 미국 신행정부와 사전에 조율을 해서 우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를 해야 되고 또 미국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한국과 미국이 긴밀하게 사전에 조율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 우리가 견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북한은
서울을 거치지 않고는 워싱턴으로 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만큼 한미 공조 체제를 더욱더 우리가 공고히 해서 거기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윤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이제 통화를 이제 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이 먼저요 북한 얘기를 꺼냈다고 해요. 그러자 이제 윤 대통령이 지금 북한이 쓰레기 풍선 7,000개를 우리나라에 보내갖고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피해가 크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건 이제 마구 쏴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대통령이 했다고 하는데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요. 트럼프의 새 행정부하고 윤석열 정부하고 어떻게 협력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 트럼프 신행정부가 내세우는 것이 일개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우선주의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해해서 안 되는 것은 이것이 마치 동맹을 배제하고 미국 혼자 하겠다, 미국 홀로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라는 것은 미국의 국가 이익을 관철해 나감에 있어서 동맹국과 함께 하면서 그 동맹국들도 그 경제 수준에 맞는 국방비를 지출하고 그다음에 미군 주둔 비용을 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의 일방적인 수혜자가 더 이상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상당 부분 부담을 하고 있고 그렇죠. 또 우리 국방비만 하더라도 GDP 대비 2.5%를 넘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 신행정부 입장에서 볼 경우에도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대한민국 경제 수준에 맞게 나토 국가들과 달리 하고 있다 하는 점을 우리가 잘 이해를 시켜야 되겠고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윤석열 정부와 트럼프 신행정부의 북핵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주한 미군 문제라든지 협력 문제에 있어서 커다란 문제점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을 것이다. 네. 장관은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신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난 11월 10일이죠. 주말에 에이펙 정상회담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참석하기 전에 직접 금융산업통상 안보 점검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 점검회의를 통해서 우리 안보 경제 또 기업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정부가 만전의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이 점검회의는 대통령께서 에이펙 회의를 마치고 돌아오시면은 또 우리가 부정기적으로 계속 대통령 주재하에 직접 개최할 것이다 하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러시아에 파병돼 있는 북한군 얘기도 좀 저희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관련 소식이 뭐 계속 쏟아져요. 어제도 보니까 뭐 새로운 소식하고 하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북한군 배치 현황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만들어봤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저건데요.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지도는 지금 북한군이 러시아 동부 지역이죠. 유네주 지역에서 훈련을 받고 쿠르스크 지역으로 지금 배치된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쿠르스크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보여주시죠. 네, 이 지도는 지난 8월 달에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영토입니다. 쿠르스크 지역을 전격적으로 공격해서 점령한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북한군 1만 명 이상이 러시아군과 합쳐서 지금 투입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장관께서도 보시기에 뭐 우리 이제 국정원이라든지 미 국무부에서도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북한군이 실제로 전투에 지금 투입이 됐다. 네, 투입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어젠가요? 이제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좀 전에 말씀하신 쿠르스크 지역에 북한 통제관리센터 이거를 이제 설치를 해갖고 있는데 여기에 북한 장군이 7명이 있다.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통일부에서도 관련된 소식 들은 게 있나요? 네, 우선 이 쿠르스크 지역에 투입되어 있는 북한군이 최전선에 투입되어서 전투에 가담할지 아니면은 후방에서 드론을 사용하는 그런 작전에 가담할지 아니면은 포병 요원으로 가담할지 이제 그 부분은 아직까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 정부는 관계 기관 그리고 국제 사회와 협력을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추적을 하고 있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관께서 보시기에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보낸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통일부 장관으로서 보실 때 북한이 왜 러시아에 파병했을까요? 네, 우선 지난 6월 달에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조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그런 사태의 진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북한은 이 조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포탄을 러시아에 제공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급기야 군 병력까지 지금 투입하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선 경제적인 반대 급부를 노리고 있다. 이렇게 경제적인. 예, 그렇습니다. 또 북한은 핵 미사일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찰 위성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 등 이런 첨단 군사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기대하고 이런 지금 불법적인 행동을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가장 큰 이유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외화 획득, 경제적인 이유 플러스 러시아로부터의 고급 군사 기술 요거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보네요. 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군 병력을 네. 10,000명 이상 지금 투입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 군 병력을 투입을 해서 실전 능력을 습득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게 된다고 한다면은 북한의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보의 실질적인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하는 그러네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 사태 또 우크라이나 전쟁 전개 양상을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거기에 대응해 나간다라고 하는 분명한 입장을 정해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관련해서요.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이제 한미일이죠. 이제 삼국 정상이 회의를 갖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이제 채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성명이 단지 선언적에 그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북한과 러시아를 압박하는 실질적인 수단이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건 대단히 실질적인 압박 효과가 있다 이렇게 실질적인 수단.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정부의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단계적 대응이라고 하는 것도 한미일 그리고 나토 국가들과 조율된 입장 하에서 우리의 대책이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한미일 정상선에서 보는 것처럼 국제사회와 우리 모두가 협력해서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만약에 러시아가 주변 국가를 침략을 해가지고 네. 영토를 뺏고 주권을 침해하는 그것이 아무런 대응 없이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고 푸틴의 침략 전쟁이 성공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 외에 잠재적인 침략 국가들도 그러한 사실을 보고 주변 국가를 마음대로 침략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국제 사회라고 하는 것은 국제법이 없어지고 그야말로 정글의 세계로 바뀌게 된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제 정치 질서 유지의 차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서 대응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 국가 이익에 부합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뭐 지난번 기자회견 때 북한군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도 이제 단계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이 아직 구체적인 어떤 액션 플레인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단계적인 사실상 이게 무기 지원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옳으냐.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1월에 출범하는데 트럼프 행정부 출범한 다음에 우리가 액션을 취해도 되지 않느냐. 그래도 늦은 건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조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정상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조율된 입장을 갖고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트럼프 신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도 네. 아주 긴밀하게 사전에 조율된 행태로 진행될 것이다. 또 미국뿐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EU라든지 나토 국가들과도 조율해서 이 문제를 우리 국익의 관점에서 네. 처리해 나갈 것이다 하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트럼프 당선인이 좀 화제로 바꿔갖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만약 대통령이 되면 선거 과정 얘기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안에 종결짓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 전쟁은 시작하기는 쉬워도 끝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6.25 전쟁만 보더라도 1951년 7월 달에 휴전 협상이 시작되었지만은 완전히 정전 협정이 체결되는 데는 2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그 발언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평화의 불안 요인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되기 위해서는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미국, 나토 이런 국가들의 입장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될 것으로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전쟁이 끝나면은 북한군도 바로 철수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북한군도 당연히 철수를 하게 될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러나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 병력을 투입을 해서 유럽 국가와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것은 그야말로 북한과 유럽 국가들 사이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을 두고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요. 외교 분야에서도 북한하고 러시아가 이제 밀착되지 않습니까? 최근에 보면 이제 푸틴 대통령하고 북한의 최선희 외무상이 만났어요. 바로 저 사진인데요. 러시아가 이제 전격 공개를 했는데 저희가 관심을 갖는 건 이게 미국 대선 하루 전에 러시아가 굳이 이 사진을 공개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네, 우선 러시아가 북한의 군 병력 파병을 요청한 것은 그만큼 러시아의 이 전쟁 상황이 불리하고 절박하다 하는 점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러시아도 이 전쟁으로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세안이라든지 다자회가 열릴 경우에 거기에 참여하는 러시아 외상을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그리고 북한도 외교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와 북한은 그러한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만큼 이 북한과 러시아의 결착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고 우리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에 북한의 군대를 파견한 걸 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한반도 평화를 넘어서 세계 평화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당분간은 이제 북한하고 러시아하고의 관계는 계속 친밀하게 이어질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북한하고 중국과의 관계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소원한 것 같고 특히 이제 올해가 북중 수교 75주년
이런 얘기를 하는데 큰 행사도 눈에 띄는 게 없고 냉랭한 것 같은데 북한이 중국에 뭐 섭섭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중국이 북한에 섭섭한 게 있습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통일부에서 이 데이터를 처리한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경제 교역, 무역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북한과 중국 사이의 교역은 코로나 이전 상태를 아직 회복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노동신문을 보게 되면은 중국에 대한 언급이 줄어들고 있고 또 중국과 북한 사이의 고위급의 만남도 대단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중국과 북한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중국과 북한 사이에 소원한 그런 관계가 일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개최를 했고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북러 관계가 밀착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 개선 또 중국과의 협의 외교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에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펼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방금 이제 말씀하신 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중국을 지렛대 삼아서 북러 밀착을 견제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가능성을 좀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에이펙 정상회의 할 때 시진핑 주석 만나갖고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요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우크라이나 전쟁, 러북 군사 협력에 대응해 한중 양국이 영내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는 데 협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바로 저건데요. 대통령이 저 제안, 물론 이제 시진핑 주석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하고 이제 중국과의 관계도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이 그동안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후에 미국과 자유전쟁의 국가들이 만들어 놓은 자유주의적인 국제 정치 질서 하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중국도 자신들이 혜택을 본 이 국제 정치 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점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 미국, 일본이 그리고 유럽연합이 이 질서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이 결국 중국을 배제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중국도 자유무역의 규범을 지키고 또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하는 그것이 중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된다 하는 점을 대통령께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대선 이후에 한반도를 둘러싸고 펼쳐질 다양한 변수들, 이제 국제 정세라는 조금 이제 거시적인 차원에서 들여다봤고요.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그 렌즈를 한반도를 중심으로 조금 더 확대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향 변화 그리고 도발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요. 우리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통일, 대북, 인권 정책들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꼼꼼히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최근 국정원은 북한이 군인들을 러시아에 파병한 이후에 내부 동요가 감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내부 사정이 어떤지 저희 KBS 기자가 정리한 내용 먼저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국정원은 북한 내부 동향과 관련해 북한이 최근 암살 가능성에 대비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경호를 강화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등 선대를 지우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독자 우상화 조치가 강화되는 가운데 딸 주에는 당 행사에까지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여정의 안내를 받거나 최선희의 보좌를 받고 러시아 대사와도 직접 담소를 나누는 등 지위가 높아진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또 첨단 부품 구입과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으로 지난 5월 실패했던 정찰위성 재발사를 준비 중인 정황도 포착됐고 미국 대선 이후 전격적인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며 감시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북한 노동자 4천여 명이 러시아로 파견됐으며 지난 6월 조약 체결 이후 국제 제재를 받는 금수품에도 이면 합의가 이뤄지는 등 북러 경제 협력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자, 저기 나온 얘기 중에서요. 저희가 이제 좀 특징적인 게 암살 가능성에 대비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경호를 강화했다. 그 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최근 들어서 새로운 동향입니까? 네, 이건 대단히 새로운 동향이다. 이렇게 새로운 동향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전파 방해하는 차량을 항상 동행을 한다든지 네. 그다음에 드론 공격과 관련된 장비라든지 이런 대비책을 강구하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특수부대 훈련을 참관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경호원들이 직접 총을 들고 그 방아쇠에다가 손을 대고 있는 이런 모습도 이례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김정은에 대한 경호가 강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신변에 대한 위협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계심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북한을 탈북한 고위 외교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을 가까이서 직접 봤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얼굴이 굉장히 홍당무처럼 붉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정신과 전문의 분을 뵙고 그걸 여쭤봤습니다. 왜 그렇게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은가? 네. 그랬더니 사람이 심적으로 불안하면은 얼굴이 굉장히 홍당무처럼 붉게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러한 대내외적인 상황 때문에 개인 신변과 관련해서 경호를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뭔가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요. 국정원이 보면은 김주애, 그러니까 딸이죠. 김정은 위원장의 딸인데 김주애의 지위가 격상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후계자로 김주애가 이제 확실하게 자리 잡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이제 김주애가 처음에 공식성에 드러난 게 22년 11월 달입니다. 그 이후에 한 30회 넘게 공개 속성에 드러난 걸 보게 되면은 이 김주애에 대한 예우 수준이 계속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용어도 존칭이 굉장히 높아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자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김주애가 후계자로 지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은 4대 세습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북한 대외 정책이나 대내 정책은 바뀔 게 없다. 결국 4대 세습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북한 주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이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김주애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그래도 가능성을 좀 높이 이제 봤는데
최근에 윤 대통령은 미국 유력 시사 주간지죠 뉴스위크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는 좀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 저건데요. 이제 국방과 국내 개혁의 균형을 맞추는 한국의 윤 대통령 이런 제목인데 북한 권력 승계와 관련한 질문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북한 정권이 김정은의 후계자를 지정하고 실제로 이를 실행할 만큼 안정적이지 않다. 그렇게 보이는 것은 전략적인 움직임일 수 있다. 대통령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네, 이제 대통령께서 이 김주애라든지 이제 권력 승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기서 말씀하고자 한 것은 북한은 이 최고 권력의 승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처럼 민주주의적으로 제도화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체제는 만성적인 불안정 상태에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과거 소련을 본다고 하더라도 네. 소련도 권력 승계, 최고 권력의 승계, 지도자의 교체라고 하는 것을 제도화시키기를 못하고 결국은 붕괴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말씀은 북한 체제의 승격을 하는 것이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는 점을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제 북한 내부가요. 안정적이지 않다는 거는 지난 7월에 발생한 대규모 수해 현장 있지 않습니까? 평안 북도 지역인데 여기에서도 저희가 보면은 좀 감지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 수해난 지역을 또 방문했어요. 세 번째거든요. 자, 먼저 북한 보도 내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평안북도 피해복구 건설 현장을 현재 지도하셨습니다. 불행을 당한 인민을 위하고 재난을 입은 조국의 상처를 가시는 애국 애족의 영예로운 투쟁에 계속 총분기하여 반드시 목표했던 바 그대로 훌륭한 결실을 안아오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의 애민, 북한 주민들을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의 면모를 강조한 뭐 그런 내용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게 상당히 달라진 이례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있었을 경우에는 수혜직을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신의주, 의주, 자강도 지역의 수해 피해는 대단히 심각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심지어 그 수해를 입은 학생들이죠. 학생들 10,000명을 평양으로 지금 데리고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양은 아주 엄격하게 통제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들어오고 나가고 할 수 없는 그런 도시이죠. 그런데도 이 수재민 10,000여 명을 평양으로 데리고 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번 수해 피해가 컸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주민들의 불만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것을 다독이기 위한 그러한 김정은 위원장 차원의 조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 사회가 또 불안정한 또 다른 이유 중에 이제 문화적으로 한번 저희가 또 접근을 해보면은 한국 문화를 이제 동경 또 이제 관심 이런 걸 이제 뛰어넘어갖고 최근에 보면은 한국 문화에 대한 어떤 일상화된 모습도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3대 악법이라는 걸 또 만들어갖고 통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될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사회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를 반영한다. 사회의 어떤 현상을 반영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 드라마를 보면은 처벌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북한의 젊은이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오빠야, 자기야 이 한국말을 따라하면은 또 처벌하는 평양문화보호법 네. 이런 것들이 계속 제정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 내의 젊은이들과 주민들이 한류죠.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고 네. 또 K-팝을 즐겨 듣고 있다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북한에는 최근에 MP4 폰이라고 하는 게 널리 지금 유포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으로 수입을 해서. 그러니까 이 MP4 폰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은 지금 핸드폰이 있지만은 인터넷이 안 되니까 외국 정보를 접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이 MP4 폰을 가지고 특히 젊은이들이 그걸 통해서 한국 음악을 듣거나 한국 드라마를 보는 그런 기기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의 전파라고 하는 것을 세계사를 보면은 정치 권력이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온갖 악법을 통해서 막으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실패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북한도 거기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아마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장관 얘기 듣다 보면 궁금한 게 이걸 거예요. 자, 북한 내부가 동요하고 굉장히 불안정하다. 그렇다면 북한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정치 권력의 차원에서는 북한 체제가 어느 정도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 사회는 밑으로부터 점진적으로 변화를 겪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는 지금 배급제가 완전히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결국은 시장에서 모든 생필품을 구할 수밖에 없고. 장마당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장마당에서 그러니까 장마당이 활성화되고 시장화가 지금 급속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핸드폰을 가지고 다 외부 정보를 지금 접하게 되고 자 이렇게 되니까 주민들의 생각이 우선 바뀌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당과 정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활을 해왔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결국은 내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낫다, 사는 것이 낫다고 하는 개인주의적인 의식이 널리 퍼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북한 사회는 위의 권력층이 이 억압적인 그런 압박을 통해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밑은 상당히 어떤 변화를 점진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밑에 변화만이 아니고요. 북한의 엘리트층에도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최근에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픽을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바로 저겁니다. 통일부 자료인데 국가정보원이 분류한 엘리트 탈북민은 집계를 시작한 199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200여 명 정도가 됩니다. 자, 2011년 12월, 그러니까 김정일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김정일 사망 이전에 50명인데 이후에는 150명. 그러니까 한 3배 정도 이제 늘어난 건데 자, 이러한 엘리트층의 탈북,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이 특히 외교관, 무역의 일꾼,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해외에 나와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해외는 인터넷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나와서 한국 사회의 정보라든지 또 자유세계의 정보를 보고 네. 또 북한 체제와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이 북한 체제에 대해서 당연히 반감을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엘리트 외교관들의 탈북도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해외에 있는 북한 외교관이 한국으로 탈북을 할 때 부모가 자식을 설득을 했습니다. 한국으로 가자. 그런데 지금은 자식들이 부모를 설득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탑다운 방식에서 이 바텀업 방식의 탈북이 지금은 일상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과거에는 이 탈북이라는 것이 경제적인 이유가 컸지만 지금은 자유, 내 자신의 미래, 또 자식의 교육 이런 것들이 탈북의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 있다고 하는 걸 보게 되면은 북한 사회 내에
엘리트들의 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라든지 또 북한 체제는 미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엘리트 탈북이 급속히 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관련해서요. 저희 KBS가 단독으로 지난해 탈북한 이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참사를 인터뷰를 했어요. 왜 탈북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다음과 같이 얘기했어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노동에 대한 착취, 불공평한 평가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유였고요.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크게 힘들지 않게 살 수 있다는 전망은 있었어요. 그러나 내 자식은 어떻게 합니까? 자, 이게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트층의 탈북이 점점 늘어날 거다. 이것이 북한 체제 변화를 또 이끌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해외에는 지금 이 외교관이라든지 무역일군, 그다음에 북한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한 10만 명이 넘게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은 해외에 나오면은 북한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정보를 습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생각도 많이 바뀌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해외 정보를 가지고 또 북한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또 북한 내부로도 그런 이 해외 정보가 들어가게 되고 북한 주민들의 생각도 상당히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새로운 대북 기조 하면은 8월 15일 날 광복절날 이제 발표한 통일 독트린 아닙니까? 통일 독트린 내용의 핵심이 뭔지 저희가 뭐 시청자분들께 잠깐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8.15 통일 독트린 주요 내용 3대 통일 추진 전략. 이제 국내에서는 자유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 역량을 배양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자유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하고 국제적으로는 국제연대, 지지 이제 확보하는데 자 문제는 트럼프 2기 때도 저게 통하겠냐. 그래서요. 실질적으로 야당에서는요. 트럼프 2기가 되면은 우리 통일 정책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발언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진영 중심의 또 가치 중심의 편향 외교를 벗어나서 철저하게 우리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실용적으로 접근해가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소위 통미봉남이라고 하는 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 예측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의 핵심은 저거 같아요. 통미봉남이 현실화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가치 외교를 벗어나서 좀 실용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통일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한국과 미국은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는 그러한 국가입니다. 우선 그 점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미국의 국가 정체성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공통의 이익을 찾아 나간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 통일 독트린에서 남북 당국 간 대화 협의체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없지 않습니까? 의제 제안 없이 우리가 지금 제안을 해두고 있고 또 인내심을 가지고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 통일 독트린의 가장 중요한 점의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북한 사회 내부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은 통일을 비롯한 우리 정부가 가장 중시해서 해야 될 일은 북한 사회라고 하는 것이 과거와 다르다. 북한 사회가 내부로부터 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합니다.
통일부가 지난 2월 달에 발표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인식 보고서도 네. 이번 8월 달에 영어로 다 번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통일 독트린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 주민의 자결권을 중시하는 그런 패러다임의 어떤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 것이라는 점을 미국에게 이야기하고 네. 협조를 구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미국의 어떤 외교 정책이라든지 한반도 정책에 끌려갈 것이 아니고 우리도 독자적으로 할 말은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통일 독트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지지가 필요하고 또 네. 대한민국의 통일이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도움이 된다 하는 점을 분명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도 지금까지는 국제 질서의 수혜자였지만은 이 통일을 통해서 국제 정치 질서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신행정부와도 잘 조율이 될 것이다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임기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 핵심 성과 평가를 좀 해주시고요. 또 남은 기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게 있다면 짤막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역시 통일 독트린 발표가 가장 큰 하나의 성과였고 그다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북한 인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토니 모리슨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는 자유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유를 가진 사람은 자유가 없는 사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 자유를 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 사회 내부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 정진에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이루어지는 라이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